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달러 가치가 12년 만에 최고 기록을 다시 썼습니다. 유로 달러 환율은 다시 1.04달러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1유로가 1달러를 의미하는 패리티에 한 발 더 다가간 셈입니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유로 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5% 하락한 1.046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 연준의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이번 달 FOMC에서 연준이 선제한 내 인내심 문구를 삭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와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로 국제유가가 4% 넘게 급락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유가는 이번 주에만 9.6%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WTI 가격은 배럴당 2달러 21센트, 4.7% 하락한 44달러 84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는 국제석유기구 IEA가 공급 과잉을 경고하면서 급락했습니다. IEA는 이날 월간 보고서를 통해 최근 국제유가가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매우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모두 부진했습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심리지수 예비치는 전망치를 하회한 91.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국 가계 살림살이에 대한 전망이 예전보다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미국의 생산자 물가는 전월 대비 0.5% 하락해 4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생산자 물가가 하락한 것은 미국의 달러 강세가 지속되면서 무역 부진이 심화됐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낮은 물가가 이어질 경우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연기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올해 고성장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전인대 폐막 기자회견에서 중국 경제와 관련해 7% 성장 목표도 작년보다는 낮아진 것이지만 목표 달성은 쉽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리 총리가 성장률 목표 달성에 어려움이 있다고 애둘러 표현한 적은 있어도 이처럼 단정적으로 비관론을 내놓기는 처음입니다. 하지만 리 총리는 경기 둔화 압력이 커지고 있지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며 성장 유지를 위해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출발 증시와이드 박미라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달러 강세가 다시 부각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제유가도 공급 과잉 우려와 겹치며 4% 넘게 급락세를 보였는데요. 에너지 관련주가 크게 밀리면서 3대 지수가 3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이날 시장 좌우했던 건 단 하나 오직 달러였죠. 달러 강세가 기업들의 실적에 부담이 될 거란 전망 때문인데요. 자세한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는 0.82% 내린 17,749에 마감했습니다. S&P 500은 0.61% 하락한 2,053을 기록했고요. 나스닥지수는 0.44% 하락한 4,87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마감한 유럽 증시 분위기도 보겠습니다. 주요 증시가 대부분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유로화 약세가 수출 갭은 오히려 득이 될 거란 전망 때문이었습니다. 독일 증시가 0.87% 오르며 11,900포인트 위로 올랐죠. 사상 최고 기록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프랑스도 0.46% 올랐고요. 영국 증시만 소폭 0.3% 밀렸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관심은 FOMC 회의에 쏠려 있습니다.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지 주목하게 되는데요. 이번 주에서 이벤트 자세하게 분석해드리고 그에 대한 자세한 대응 전략도 살펴봐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와 함께 전망해보는 시간이죠.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 순서는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금융 IT학과 오정근 특임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국제유가가 지난 주말 급락했습니다. 한 주간 하락폭이 거의 10%에 달하기도 했는데요. 국제석유기구가 공급 과잉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국제유가가 다시금 하락 쪽으로 방향을 기우는 것인지 국제유가에 대한 전망부터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국제유가 이제 그동안에 한 40달러대까지 내려갔다가 네. 지난 1월 중순에 그리고 이제 약 50달러 후반대까지 59달러까지 이제 올라갔었는데 이것이 다시 이제 브랜드 유가 기준으로 54달러까지 하락하면서 다시 하락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장 큰 이 전망은 이제 현재 그동안에 40달러대까지 하락하면서 미국의 세일가스 시추공 숫자가 감소하면서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의 시추공들이 저생산성 시추공 중심으로 이제 감소하면서 그것이 이제 생산성이 저유가를 감내할 만한 그런 시추공들이 중심으로 해서 생산이 재편되면서 시추공 숫자는 감소했지만은 석유 생산은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아마도 유가가 조금 더 하락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러시아 문제인데요. 유가가 대체로 60달러 선을 배럴당 60달러 선을 하회하게 되면은 러시아의 위기론이 다시 대두가 되고요. 이 러시아의 위기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미국과 미국은 계속 증산을 하고 사우디는 감산을 하지 않으면서 러시아로 하여금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발을 빼도록 하는 그런 전략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그동안에 배럴당 59달러까지 가면서 러시아의 위기론이 약간 주춤했었는데 다시 하락하면서 이런 미국과 사우디의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면서 아마도 지금 55달러 내외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다소 좀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주요국들의 움직임 관련해서 국제유가 조금 더 하락 쪽으로 방향이 기울겠다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다른 이벤트가 있죠. 이번 주 FOMC 회의가 예정돼 있는데요. 인내심 삭제 여부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죠. 최근 고용 지표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표 좀 부진하게 발표되면서 예상보다 좀 저조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전문가들은 조심스럽게 금리 인상 시점 늦춰질 수 있겠다라는 쪽의 의견을 제시하기도 하는데요. 지난주 교수님께서는 금리 인상 시점은 올해 하반기가 적당하겠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셨는데 먼저 미국 경제 회복세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미국 경제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으로 오직 미국만이 성장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만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문제는 최근 들어서는 2012년 이후에 미국 경제도 결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양적 완화 정책을 그야말로 1조 달러대의 보는 통화를 4조 달러대까지 늘리면서 거의 한 4배 정도로 늘리면서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수출이 증가했거든요. 해서 이제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2012년 중반부터 달러화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거의 2012년 중반 대비 약 한 30% 이상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문제가 뭐냐면 이제 2010년 11월 달에 2010년 11년에 미국의 수출 증가율이 약 16%에서 17% 보이던 것이 작년 2013년과 재작년 2014년과 2013년에 2%대로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미국도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달러 강세가 가져오는 역풍에 대해서 연준이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요. 그것 때문에 미국 경제가 성장을 하지만은 달러 강세 역풍이 크지 않겠냐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이제 물가 상승률이 작년 12월에 0.8%였는데 이번 1월 달에 마이너스 0.1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이번 3월의 관전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인데 하나는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뺄 것인가 말 것인가. 두 번째로는 이제 이번 3월에 미국 경제 전망이 또 나옵니다. 연준에서. 그래서 미국 경제 전망이 또 주목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경기를 전망할 때 지금까지 미국에서 완전 고용 실업률을 5.2%로 간주해 왔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여러 분석들이 이번 3월 전망에서 완전 고용 실업률을 5.0%로 낮추어서 조정할 것이다. 그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관전 포인트인데 종합적으로 제가 판단해 보면은 아마도 이 달러 강세에 따른 그 역풍을 고려해야 돼요.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 0.1까지 내려가고 그다음에 연준이 완전 고용 실업률을 5.0으로 낮추겠다고 하는 것으로 미루어봐서 아마 이번 3월 달에는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빼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요. 빼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본래 인내심이라는 단어를 빼고 두 번 정도 FOMC를 지난 다음에서 금리를 낮추겠다 했기 때문에 이번에 인내심은 단어를 빼지 않으면은 최소한 4월 달에 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9월 달에 되고요.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금년 역시 4분기 정도 들어서야 금리를 인상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네, 물가 상승률이 좀 미진하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는 인내심 문구가 계속 좀 있을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달러 강세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조기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의 달러 강세가 연일 지속되고 있는데 이 간밤에도 달러는 12년 내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죠. 유로화는 달러화 대비 1.05달러가 깨진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 달러 강세가 좀 부담으로 되고 있지만 유럽 증시도 우리 시장에서는 이 수출 기업들의 득이 될 거란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로 인한 국내 수출주들의 실적 개선 좀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달러가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미국이 이제 한 가지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조금 늦춰진다 그러면은 이제 달러 강세 기조가 조금 약화되겠지만 그러나 기본적으로 하반기에 미국 금리를 인상할 것은 거의 기정사실이니까 달러 강세가 지속이 되고요. 또 달러 강세의 그 배경에는 미국 정책뿐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럽 중앙은행의 그야말로 대폭적인 그 양적 완화 정책, 월 600억 유로의 양적 완화 정책, 그다음에 일본이 연간 80조 엔의 양적 완화 정책을 아마 오늘 더욱더 지속할 거로 아마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미국 유로화와 엔화가 상대적으로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지금 그 수출 기업들이 다소 영업이익이 개선될 것이다. 이런 전망 때문에 현재 그 수출주를 중심으로 해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그런 주가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당분간은 계속이 될 걸로 보여지고요. 한 가지 이제 포인트는 이런 경우에 엔화가 너무 크게 약세를 보이면서 원엔 환율이 하락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원엔 환율이 한 910원, 20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920원대 정도 유지하고 있는 원 100엔 환율이 만약에 원화도 약세가 되지만 엔화가 더 약세가 돼서 900원 선을 깨지는 경우에는 우리 그 수출주들이 다소 타격을 입지 않을까 싶어서 제 생각으로는 아마 일단은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로 인해서 수출 기업들이 당분간은 영업이익에 호조를 보이고 그에 따라서 코스피가 그런 그 대행 수출주 중심의 주가가 올라가겠지만은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은 원 100엔 환율이 900원대 밑으로 하회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는 아마 다음 분기 정도에는 이런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당분간 수출주들의 영업이익 개선으로 또 코스피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전망이었습니다. 이번 주 또 다른 이벤트로는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일본 니케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좋죠. 지난 금요일에도 15년 만에 19,000선을 종가상 돌파하기도 했는데요. 추가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가 높아진 상황인데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일본 경제에 대한 전망도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일본 경기가 지금 엔화 약세, 그야말로 2013년부터 시작된 그야말로 양적 완화 정책, 아베노믹스라고 그러죠. 양적 완화 정책 때문에 성장률과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동반 상승했는데요. 특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작년 4월에 소비세 인상이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2.7%를 기록하면서 그야말로 20년간 계속되어 오던 그 디플레이션 국면을 거의 탈출한 것으로 저는 이제 보여지는데 문제는 지난
4분기 성장률을 0.6%로 예상을 했었는데 그것이 이제 잠정치가 발표됐었는데 수정치가 나온 걸 보니까 0.4%로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일본이 당초 예상하던 것보다는 경제 성장률이 그렇게 견고하지 못하다 이런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은 2%대를 계속 유지하고 하면서 디플레이션을 탈출을 했습니다만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열리는 일본은행의 통화정책회의에서 이미 금년에 80조 엔의 양적완화 정책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 하는 그런 전망을 그런 정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전망이 됩니다. 네. 자, 일본에서 추가적인 좀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낼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 들어봤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건 특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지난주에 제가 좀 강조드렸던 것들이 이제 LS 네트워크스에 대한 얘기들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유가에 대한 얘기들을 지난주 딱 이쯤인 월요일 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것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짚어드렸는데 이제 주말에 이제 국제 유가가 좀 급락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은 오페크 CEO에 대한 명확한 생각들의 외신을 읽어드리면서 그걸 해석해 드렸던 부분들이 좀 맞아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시면 자, 왜 신문이 중요한가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강연을 다녀왔습니다. 대구, 부산을 다녀왔는데요. 대구, 부산 분들이 꽤 많이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시청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면서요. 오늘도 한번 힘차게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스트리트 저널이에요. 오늘 날짜 이제 좀 보겠는데 차이나 시그널에 대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새로운 환경 쪽으로 옮겨가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좀 프레시한 쪽으로 가겠다. 이코노미, 즉 경제를 위해서 새로운 쪽으로 옮겨가겠다. 이게 양해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죠.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차이나, 즉 중국이 외자 유치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규제 완화를 했던 내용들, 그런 내용들의 주요 기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일단은 전체적인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좀 살펴보고 갈게요. 일단 미국 쪽에서 그리고 유럽 쪽에서 요걸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가 좀 빠졌어요. 국제유가 급락과 좀 더불어서 다우존스 지수가 145포인트 정도 빠졌고요. 이유는 이제 국제유가 급락뿐만 아니라 이번 주 있을 FOMC 회의에 대한 부분들, 바로 이제 화요일, 수요일 날, 바로 내일하고 그 다음 날이죠. 연이어 이틀 있는 FOMC 회의에 대한 어떤, 이제 조기금리 인상 부분이죠. 결국은 금리 인상, 인내심이라는 페이션트라는 부분에 글이 삭제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시기, 이런 것들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것이 시장의 우려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유럽 보고 가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독일 닥스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요. 영국 FTSE는 조금 약밥을 보였어요. 그죠? 근데 프랑스의 까크 지수라든가 지금 전체적으로 유럽 지수들도 굉장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강연회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요. 이런 유럽의 양적 완화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것은 누구다? 신문광장에서도 얘기 드렸습니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은 지금 유럽이 계속 유로화에 대한 부분들을 밀고 내려오면서 거의 페리티 시대를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어디 쪽으로 가고 있느냐 하면 독일의 수출길, 그러니까 가격 경쟁력이 생기면서 수출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가장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독일이라는 내용까지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전히 이제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중국에 대한 미얀마 내정 간섭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도 얘기가 좀 나오고 있고, 자, 요걸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석유 가격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요거 좀 기사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안 바이어스 C존, 이 C존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 좀 잡는다 이런 소리인데, 여기서 지금 잡는다라고 해석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요. 자, 이거를 좀 해석을 해보자면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일 프라이스 스프레드라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구매자들, 그러니까 결과가 뭐냐면 아시아 쪽에 계신 구매자들이, 바이어들이 시즌 오일 프라이스 스프레드, 즉 그러니까 오일 가격에 대한 스프레드를 좀 주목해 보자. 이렇게 좀 의역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US 크루드 오일이라고 하죠. 그게 떨어졌습니다. dropped further relative to Brent. 브렌트보다 더 떨어졌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US 크루드 오일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 오일 가격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잡아보자고요. 이유는요, 바로 이 오펙하고 셰일유에 대한 문제로 석유 가격이 지금 호시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많이 밀었어요, 그죠? 결과적으로 이 민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셰일유를 이제 생산하기 시작하니까 오페크가 좋다, 그러면 우리도 감산은 안 하겠다.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지난주에 외신 읽어드릴 때 오페크 CEO가 이 셰일유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좀 주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기사를 읽어드리면서 석유 가격은 결국은 지금 기술적 반등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다시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지금 하락은 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북미산 브렌트유도 가격의 하락에 된 원인이고, 그래서 정유화학 조선은 기술적 반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 반드시 비중을 축소를 해야 된다는 얘기고, 자, 이 떨어지고 있는데 유일하게 좀 수혜를 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바로 opportunity, 즉 기회에 대한 부분인데, 자, 이게 어딜까요? 저희가 작년도부터 강조 많이 드렸던 바로 회사입니다. 대한유화죠. 최근 들어 10만을 넘어가고 있는데 대한유화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하게. 이것과 관련해서 대한유화는 이제 원유를 수입해서 그걸 정제해서 마진을 또 보고, 그리고 석유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을 PEPP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 자, 이 PEPP가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원유는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수입하는 쪽, 그러니까 원자재 쪽은 가격이 떨어졌고 수출은 오히려 가격이 늘었다. 이것은 수익성 제고에 큰 도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실적에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대한유화에서 하는 옥사이드죠. 이 에틸렌 옥사이드에 대한 신설에 대한 부분들이 실적으로 작용을 또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한유화를 접근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굉장히 6만 원 정도에서 그때 강조를 많이 드렸었던 내용이니까요.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낙관적 관점에서 좀 보유 관점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은 이렇게 좀 짧게 한번 살펴보고요. 바로 이제 서울경제신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경제 오늘도 이렇게 보면 지금 초이노믹스가 지금 나오고 있죠, 그죠? 당정청에 대한 얘기들, 전세 분양가를 뛰어넘는다. 자, 저금리 시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분양가를 뛰어넘는 이런 기사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중요하게 뽑아온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펴볼까요? 자, 코드 금융에 대한 얘기들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코드 금융에 묶인 손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자, 금융산업에 대해서 제가 위의 요소에 대해서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자, 퇴행하는 금융산업, 이렇게 보면,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금융산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는가 하면 금융주가 몰락할 수 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기존의 금융주들이 충분히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습니다. 바로 작년 연말부터도 계속 들었는데요. 그러고 이후부터 금융주의 하락이 오기 시작했고, 거기다가 지금 여기 보세요. 금융산업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관피아도 모자라 정치권에서 낙하산을 타고 내려온 정피아까지 요직의 포진에 온갖 혼수를 두고 있다. 여기에 시장 확대와 수익성 높이기 위한 전략과 상품까지 정부 정책의 코드를 맞춰야 하는 기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자, 금융주가 굉장히 지금 어려울 수밖에 없는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결국은 기존 관례를 못 뛰어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롭게 금융 패러다임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들은 계속 기존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는 얘기죠. 핀테크에 대한 눈을 돌리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먼저 치고 나갔고 LG전자가 후발주자를 참여하면서 LG전자가 어떻게 몰락이 한지 여러분들이 잘 아신다면, 지금 이렇게 금융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이들도 몰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주는 반드시 반등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차익 실현 관점 반드시 가지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비중 축소의 관점이나 교체 매매의 관점을 꼭 좀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 기사 좀 기가인터넷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가인터넷 유치 경쟁 후끈하네라는 기사입니다. 자, 이 KT 와이파이 무료 제공 SKT,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이제 기가인터넷, 야, 지금 기존의 인터넷보다 10배 빠른 기가인터넷이 들어오는구나. 이게 끝이면 안 됩니다. 주식하시는 분들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기가인터넷 시장의 성장성을 보고 여기와 관련된 종목을 찾아야 되겠죠. 자, 이 네트워킹 회사들하고 장비 회사들을 좀 눈여겨봐야 될 때입니다. 근데 이 장비 회사하고 네트워킹 회사를 같이 하는 회사들이 또 있어요. 그런 회사들은 더욱더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해 보시고, 자, 사물 인터넷과 관련해서 네트워킹 회사는 S넷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급등이 났습니다. 작년에 4,200원대 얘기 드는데 그거 최근에 10,000원까지 갔다가 좀 밀려내렸고요. 자, 거기에 사물 인터넷 관련해서 코콤이라는 회사도 작년에 때 5,000원대 말씀드렸는데 바로 20,000원을 넘어갔다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래 보면 이 통신의 재정비가 사물 인터넷의 관건이다 보니까 이들이 통신부터 정비하려고 든다, 이 얘기도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또 이 기가 인터넷과 관련된 네트워킹 회사, 장비 회사를 눈여겨보셔야 될 때가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또 참고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이 내용 안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 33,000원, 28,000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들이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것은 이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된다는 내용이지, 이게 KT가 SKT가 이거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바로 대성산업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야, 이게 신문에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부분을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일단은 보면요, D큐브 매각 성공했다, 대성 험난한 구조조정 결승점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대성산업은요,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대성산업, 대성 이 가스와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산업을 조금 확장, 문어발식 확장 산업을 확장을 하다가 결국은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됐고, 그래서 그때부터 대성이 험난한 구조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뼈를 도려내는 자구책이 거의 성공 시점에 왔는데, 자, 이 대성산업 재무개선 일지를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요 갈호 안은 재무개선 효과라고 나오죠. 그죠?
2011년 인사동 4호 울산 주상복합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여기서 2,169억 원이라는 재무 개선을 성공을 했고요. 그 다음에 딥큐브 오피스하고 가산 디폴리스 이문동 아파트를 매각하면서 3,724억에 대한 또 재무 개선이 됐고요. 그 다음에 딥큐브 호텔 아파트 토젠 사업부를 매각하면서 매각했고 그 다음에 973억 원 유상증자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 대성산업이 감자까지 단행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037억 원이라는 또 부분을 재무 개선을 했어요. 그 다음에 2014년도 들어와서 기흥 역세권 사업 부지하고 중국 소주법인을 매각했습니다. 여기서 약 1조 원 되는 재무 개선을 했고요. 2015년도가 디큐브 백화점 매각, 이제 드디어 디큐브 매각이 성공한 거예요. 그죠? 1,100억 원대의 유상증자하고 매각까지 다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까지 또 약 4천억 원이라는 추가적 재무 개선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지금 대성산업을 이제 눈여겨봐야 될 시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턴어라운드가 확실시 되고 있다. 그 예상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뼈를 깎는 구조조정 때문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된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재무구조 개선 됐으니까 주주 가치가 이제 재고해 볼 시점이다. 이것까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대성산업의 뼈아픈 구조조정, 그러면 약간의 축복은 있어야 되겠죠. 지금부터 조금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충분히 추가적으로 굉장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다. 이것도 좀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장은요 늘 이렇게 흔들리는 구간이 나옵니다. 제가 여러분 강연에 가니까 여러분들 그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도 리먼 같은 사태가 또 일어나지 않으리란 법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그때쯤이면 저희들이 징후현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리먼 사태가 있기 전에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먼저 사태가 발생을 했죠. 그 트리거 현상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미국의 리먼 금융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한 큰 또 트리거 현상이 나온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반드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문 더욱더 좀 자상하게 읽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오늘장 전략 짜보는 시간이죠. 아데나 투자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오늘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3월의 셋째 주인데요. 이번 주도 참 많은 이벤트가 기다리고 있죠. 자, 그 전에 지난주 우리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 주간 기준으로는 약세를 보였지만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5거래일 만에 반등세는 나왔더라고요. 금요일장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다행스럽게 주간 내내 좀 하락세를 면치 못하던 한국 증시, 일단은 금요일 날 15포인트 정도의 상승 마감하면서 1985% 넘는 그런 마감 나타냈습니다. 일단은 좀 다행스러운 마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8주 만에 일단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것, 전체 큰 그림에서 어떤 그 조정세를 보였다라는 면에서 그리고 이제 그 이번 주에 있을 사실 이번 주 내내 시장 내 관심을 일어불이킬 그 가장 큰 주목거리가 되겠죠. FOMC 회의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날 있다라는 것 다들 좀 인지하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계속되는 얘기입니다만은 미국에서 조기금리 인상 우려감, 거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리스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좀 재부각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고요. 여기에 쿼드러플 위칭데이 일단 수급이 좀 조금은 좀 부담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겠습니다. 목요일이었죠. 금통위 깜짝 금리 인하 1.7
0.75% 1%대의 기준금리로 일단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 진입을 하면서 결국에는 저금리 기조의 우리나라도 편승을 하면서 전체적인 그 글로벌 환율 전쟁 쪽에 좀 빠르게 대비하는 그런 모습 미리 보여줬다라는 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그런 신호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따라서 그 시장 주변 변수 많은 움직임이 있었죠. 특히나 환율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좀 강력하게 좀 나타났었던 그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고요. 주간 단위로 환율, 원달러 환율이 1128원 50전으로 마감을 하면서 주간 단위 30원 상승하는 원화의 하락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나타났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특징 업종을 조금 이제 좀 집어본다면요. 의약품 말고는 사실상 그렇게 그 큰 특징 업종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것. 특히나 한미약품 30%가 넘는 상승률을 보였었죠. 기술 수출이 일단 호재가 됐었는데요. 그 의약품을 제외하고 특히나 그 고베타 업종, 하이베타 업종에 조금은 좀 조정 양상이 좀 돋보였던 어떤 좀 그런 그 한 주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요. 수출주들 최근 들어서 시장 내 얘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금융시장에서의 외국인 유출 가능성을 우리가 염려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조건적으로 환율에 대한 수혜를 얻는 수출주에 대해 올인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긴 드는데 일단 시장의 반응은 대형 수출 관련주들 같은 경우엔 환율에 대한 실적의 어떤 그 호전 가능성 대두가 되면서 다소간 좀 선전하는 그렇게 그 상승하는 분위기라기보다는 오히려 좀 선전의 분위기로 시장은 평가하고 있다로 말씀을 좀 해드려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제 그 해외 동향 간단하게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FOMC 회의 촉각을 지금 곤두세우고 있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리고 싶고요. 미국에서 고민하는 부분 뭐니 해도 물가의 하락 부분 그리고 고용의 개선, 비둘기파는 물가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 기조를 보이면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을 비둘기파는 강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매파 쪽에서는 아무래도 고용이 계속돼서 개선되고 있다라는 거, 5.5%의 실업률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좀 강조를 하면서 매파 조금 조기 금리 인상 쪽에 대한 강조를 할 가능성, 지금 두 가지가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점, 조금 좀 이번 FOMC에서의 관전 포인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중국 전인대가 일요일 날 폐막이 되었습니다. 성장률 목표 7%. 하지만 리커창 총리의 발언에 우리는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안 중국에서는 대대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질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경기가 7% 하회하게 되면 중국에서 쓸 경기 부양책은 많이 남아있다라는 그런 발언 부분, 조금은 좀 우리로 하여금 중국 관련주들 좀 안도를 내시게 하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변수는 무엇보다 FOMC 회의겠죠. 인내심 문구 삭제 여부에 좀 귀추가 주목되는데, 최근 또 게다가 달러 강세로 인해서 3대 지수는 또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국제유가 급락도 오늘 우리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오늘장 변수 그리고 전망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예, 오늘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이슈를 줄 요인은 뭐니 해도 달러 인덱스의 초강세 부분이다. 100포인트를 넘어갔다라는 것. 우리 시청자분 기억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에 이제 그 92, 91을 왔다 갔다 했고요. 한 6개월 전만 하더라도 80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었던 것이 달러 인덱스였습니다. 말 그대로 6개국 주요국 통화와 그 비교를 해서 달러 인덱스를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그 달러 인덱스 100을 넘었다라는 그 얘기는 달러가 이제는 정말로 강세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부분을 실감하게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듯합니다. 여기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었었던 부분 뭐니 해도 한 5, 6개월 전 그리고 1년 전부터 이 달러 강세 영향을 준 부분은 엔화의 약세일 것이고요. 여기에 확실하게 불을 지피면서 100포인트를 넘어가게 했던 부분은 뭐니 해도 유로존에서 지난주부터 시작한 국채 매입 부분이다. 유로존에서의 양적 완화의 실시가 실질적으로 달러 인덱스를 100포인트를 넘게 만드는 견인차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줍니다. 말 그대로 이번 주 내내, 지난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번 주 내내는 특히나
달러화의 강세가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핵심 화두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는 이제 그 수요일 목요일 날 있을 FOMC 회의. 과연 FOMC 회의가 초저금리, 그러니까 그 기준금리를 조기 인상할 것이냐. 이렇게 되면은 단숨에 그 달러 인덱스는 105를 넘어설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우리나라 시장에서의 어떤 그 선택의 귀로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크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달러의 강세로 인해서 금융시장에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이 조금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지만 수출 관련주들의 실적에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근데 이런 얘기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유동성의 순환이라는 부분도 고려를 해볼 듯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미국의 자금은 우리나라로부터 이탈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새롭게 유로존의 자금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가능성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글로벌 유동성의 국내 유입의 순환 국면이 지금 현재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달러화가 조금 더 강세, 그리고 원화의 약세가 조금 더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로부터 어떤 그 외국인들의 글로벌 유동성의 유출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지 않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오히려 국내 수출주들에 대한 관심,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환율의 영향을 우리 수출 관련주들로부터 찾는 것이 오늘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아무래도 시장의 가장 큰 어떤 그 먹잇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강세로 인해 우리 수출주들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지속적인 관심 가져봐도 괜찮겠다라는 전망까지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전략을 짜본다면 어떻게 짜보는 게 좋을까요? 뉴욕 증시가 좀 쉬어가는 흐름 보였는데 오늘 일단 우리 시장도 그 영향을 좀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조금 좀 쉬어가는 장세, 오늘 조금 같은 경우는 좀 더 좀 보수적인 견지에서 오늘의 시장은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주말에 있었던 가장 큰 변수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100포인트를 넘었다는 거, 좀 상징적인 의미가 상당히 크게 작용할 여지도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 조금 좀 주춤거릴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 속에서 환율의 움직임, 오늘의 핵심은 환율이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원달러의 움직임 그리고 엔달러의 움직임이 상대적으로 비교적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어느 환율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자동차 업종 그리고 IT 업종의 어떤 향방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 엔화의 절하 속도가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나 버린다라면 우리나라 수출주들 조금 좀 긍정적인 면보다는 부정적인 어떤 그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고요. 오히려 엔달러의 움직임보다 원달러의 절하 속도가 조금 더 가파르게 나타날 어떤 기미 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면 우리나라 수출주들 지난주 그리고 지지난주 보여줬던 그런 긍정적인 움직임의 양상들 오늘 역시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요, 지금 현재 이런 틈을 타서 바이오주 그리고 게임주,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소위 말하는 테마주들의 움직임 계속해서 활발하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것 여전히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시장 전략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쉬어가는 흐름 나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꾸준히 환율 수혜주 관심을 갖고 또 게임과 바이오, 신재생 에너지에도 관심을 두자라는 의견 들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아레나 투자문의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즌2 시작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멘토님께서 지수는 안심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기술적 반대 초점을 두자 하셨거든요. 역시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도 2009년 3월 이후 최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투자 심리가 다시금 또 위축되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 에코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코스피 지수가 소폭 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지수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것은 현재 구간 기술적 반등의 어떤 그런 구간이지 추세 상승을 위한 조건들은 아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분들과는 조금은 다른 그런 의견들을 좀 제시를 해왔었는데, 자, 일단 역시나 지난주만 놓고 보더라도 코스피 캔들 자체가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상당히 좀 단기 저항에 좀 부딪히는 그런 모습들. 결국 이제 지난주에 한 주를 마감하는 어떤 그런 주봉 차트만 보더라도 8주 만에 지금 음봉 마감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면서 5주 봉선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미 지난주 초반부터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중요한 건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최근에 희한하게 시황하시는 분들께서 계속적으로 뭐 언론과 방송을 통해서 눌린 매수다, 2100 간다, 뭐 이야기를 하니까 지난주에 매수에 임했던 투자별 주체가 결국 이제 개인들의 어떤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왔고, 일단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한 다우지수가 결국 한 100포인트 정도 넘게 하락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단기적으로 5일선을 회복했던 우리 지수 자체 재차 이탈할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들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 그런 시나리오 구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시장은 쉬어가고 있지만 사실 또 중요한 건 종목이지 않겠습니까? 지난주 제시해주신 놀자주들, 특히 SM도 5% 가까이 급등세가 나왔었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게임빌 모두 양호한 모습 보여지기도 했는데 역시나 좀 계속적인 순환매 장세가 이어질까요? 오늘의 관심, 상한가 예상 종목도 함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최근에 이제 지수에 대한 큰 폭의 이제 상승적인 부분이 이제 없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빠른 트레이딩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한 순환매는 당연하게 이제 나와야 될 그런 현상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이제 최근에 지수가 이제 1880포인트부터 2013포인트까지 상승이 나올 때 동반 상승했던 대형주들, 조선적인 화학, 건설, 증권 섹터들의 상승적인 부분들이 나온 이후에 기술적 반등을 거쳐서 지수 상승 시에 하락했던, 예를 들어서 뭐 네이버라든지 뭡니까?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하락을 했었던 현대차 같은 종목들, 이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최근 들어서 뒷받침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발표된 금리 인하적인 부분들이 증권주들의 상승을 좀 이끈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은, 역시나 대부분의 증권주들이 음봉 마감을 하게 되면서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는 상승의 연속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증권주들, 금융주들, 정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으로 보고 보유자의 영역으로 차익 실현에 중점을 둬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이제 재미났던 부분들은 지난주 금요일에 지수 상승에도 불구하고 증권주들의 상승 크지 않게 나와주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도 한 3% 정도 좀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대부분의 금융주들이나 증권주들 또한 한 1% 정도로 하락했던 결과들이 지수하고는 역시나 다른 모습이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이야기를 좀 되돌려보면 순환매의 연속적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금리 인하가 관련주들의 기술적 반등을 야기시켰고, 중요한 것은 그것이 코스닥 시장에서도 순환매가 지속된다는 점. 자, 셀트리온을 시작한 바이오주들, 그리고 바톤을 이어받았던 서울반도체, 완전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추천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어떤 놀자주들, 금요일에 급등한 게임빌 정도, 그죠? 금요일에 급등한 게임빌부터 파라다이스까지 지속 이제 순환매적인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제 첫 번째 종목, 파라다이스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파라다이스가 21선의 우하향적인 부분들이 5일선하고의 그런 만남을 기대하게 되면서, 자, 추천드린 지가 한 3거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지난주 금요일 같은 부분들이 한 3.6% 정도 일단 상승이 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수익폭은 가져온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일단 주봉 차트에서 양봉형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번 주를 상당히 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나와주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이번 주에 61선에 대한 돌파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나 싶고요. 자, 그리고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 GK라는 종목, 자,
자, 지난주 금요일에 한 4% 정도 상승하는 모습들. 역시나 전저점 31,0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전저점을 유지하게 되면서 주봉상 양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자, 이번 주 반등 구간에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최근 들어서 5일선을 이탈을 했다가 재차 5일선을 유지하는 모습들. 결국 바닥권에서 지속적인 개미 허리 꺾기 작업에 들어갔다가 서서히 에너지 응집 형태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권에 넣어보는 센스, 파라다이스뿐만 아니라 카지노주 관련된 GK에도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자, 다음은 SM인데, 자, SM이나 다른 엔터주들도 이제 마찬가지의 그런 관점이 되겠죠. SM도 이제 말씀드린 지가 한 2거래일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자, 일단 지난주 금요일 역시 한 4% 넘는 그런 급등이 좀 나오게 되면서 5일선과 60일선을 지지를 받는 전형적인 바닥권 탈출형의 모습들. 자, 결과적으로 뭡니까? 제가 놀자주들, 엔터, 게임, 카지노 이런 종목들을 말씀드리면서 명분을 이야기했던 것이 지수가 하락 시 상승할 수 있는 바닥권에 있는 순환매 예상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같이 어느 정도 지수가 하락권에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바닥권에 있는 섹터들은 충분히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도 이 엔터, 게임, 그리고 뭐 파라다이스나 GKL 같은 그런 카지노주들 이런 종목군들은 워낙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선별하게 이렇게 좀 선별해서 이렇게 바로바로 수익 낼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은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은 지수부터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보는 주력으로 보는 종목군들은 일단은 뭐 따로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있지만은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너무 많은 종목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압축해서 승부를 보시고 현재 구간 배짱 있는 투자보다는 당하지 않는 그런 투자로 포트 관리해야 될 구간이라는 점 일단 좀 참고를 하시고 자, 결국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것이 지금 1950포인트 부근까지 하락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라는 점 말씀드렸던 거 기억을 하실 겁니다. 지난주 5일선을 안착에 성공을 했지만 재차 이탈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의 시나리오적인 부분들 우리 상한가 팩토리에서 예상했던 대로 상당히 조금은 추가적인 하락권 예상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종목 상승하는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바닥권에 있는 재료가 있는 종목들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들 위주로 매수보다는 매집 위주로 안타보다는 바닥 길게 선이 굵은 투자를 진행하시면서 현실적인 트렌드성 매매에 집중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5일선 안착에 실패한다면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 염두에 둬야 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네, 3월 셋째 주 월요일장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달러 강세와 국제유가 급락으로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도 단기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죠? 잠시 후에 자세한 출발 상황 분석 도와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